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60을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성실하고 착해서 남편과 저의 자랑과 같았죠. 첫째는 남편이 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장비 업무를 배우면서 저희와 함께 지냈고, 둘째는 대학을 나와 근처 시내에서 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저희에게 여자친구를 인사시킨 다음부터였네요. 그 여자친구는 저희가 모두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여자아이에게 편지를 써놓은 것과 그 여자아이와 찍은 사진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에게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게 생겨서 인기가 무척 많았다고 하면서 자기 학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화류업계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마담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였죠.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둘째에게 그 여자아이를 만나지 말라고 하니 둘째는 자기가 혼자 좋아하는 거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단 만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 그냥 넘어갔지만 왠지 그 여자아이가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때 가졌던 안 좋은 인상이 더욱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둘째의 여자친구를 보낸 후 둘째가 저에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제 언짢은 기분이 표정으로 많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남자 관계 복잡하고 소문이 안 좋은 여자는 만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그런 거 다 소문일 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소문이 날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도 둘째에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만나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라고 하였죠. 그러자 둘째 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나쁘게 보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되었어요. 저는 정말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둘째가 저렇게 좋아하니 이제 그만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 머리로는 둘째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해서 저 역시도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결국 둘째는 그 여자아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돈을 보게 됐는데 사돈이 술집에서 마담을 했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마담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며느리의 다른 소문도 사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에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둘째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둘째와 며느리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로 30분이면 오는 거리에 살면서도 제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서 그런지 며느리와 둘째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죠. 가끔 둘째가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혼자서 오곤 했었네요. 저번에 한번 집에 왔을 때 며느리와 잘 지내냐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하루는 반찬을 싸들고 둘째네 집으로 갔습니다. 애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니 저녁 8시가 넘어서 둘째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집에는 둘째만 있었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아직 퇴근을 안 했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둘째가 아직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아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주방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을 해먹고 사는 집안의 주방이 아니었죠. 냉장고에도 즉석식품과 김치 외에는 다른 식재료는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둘째에게 뭘 먹고 사냐고 물어보니 둘째는 저녁만 집에서 먹는데 식재료 사놓고 요리하는 게 사먹는 것보다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든다면서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 하루에 한 끼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남편을 방치하고 있는 며느리가 더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지고 온 반찬과 있는 재료로 대충 요리를 해서 둘째와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까지 끝낸 후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해서 둘째에게 며느리는 지금까지 일하는 거냐고 묻자 둘째는 그런 것 같다는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둘째에게 늦게 퇴근을 하면 늦게 하는 거지 그런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짜증 섞인 말투로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면서 대뜸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늦었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보자 저는 화가 나서 둘째에게 며느리 얼굴 보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간다고 말을 했네요. 그러자 둘째는 언제 올지 자기도 모르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매일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렇게 둘째와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곱게 화장을 하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어디 여편네가 연락도 없이 늦게 오느냐? 그리고 남편 저녁 못 차려주는 것은 알겠는데 살림하는 꼴이 이게 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마구 쏘아 붙였네요. 그러면서 남자들 만나는 거 좋아한다는 소문 들었었는데 지금도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냐며 좀 심한 소리도 해버렸어요. 며느리는 저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괜찮냐면 위로를 해주다가 저에게 왜 며느리한테 화를 내냐며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아니, 제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이 둘째가 바보처럼 며느리한테 휘둘려 사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애미 마음을 이해 못해주니 저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앞으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다시는 며느리랑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 약 1년을 둘째네랑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고 첫째가 말하기를 둘째와 며느리도 남편 생일날에 올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탐탁지 않은 척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연락이 없어 많이 궁금했고 마음도 많이 누그러진 상태여서 내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째와 며느리를 보았는데 이번에도 며느리는 아주 곱게 화장을 했고 둘째는 좀 초췌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둘째 놈은 맛있는 것을 죄다 며느리에게 양보하면서 며느리만 살뜰하게 챙기는데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미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과일을 내놓고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청했죠. 잠에서 깨니 둘째 내외는 자리에 없더군요. 제가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다리다가 밤이 늦어서야 출발했다고요. 저는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과 첫째 앞에서 내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있었을까? 첫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마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지금 어디냐고 닥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첫째는 저와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첫째가 말하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고 자신은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둘째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하며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둘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싸늘하게 누워있는 둘째를 보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과 첫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둘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로 다가가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너 때문에 내 새끼 죽었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남편과 첫째가 저를 말렸지만 그때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마 제 자신도 남편 생일 모임 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일찍 보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괜히 더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죽였다는 생각에
그 죄책감을 며느리에게 푼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갑작스러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에 남자 지인들이 며느리와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누면 저는 며느리가 아주 파렴치하게 보였어요. 저 남자들과 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고 하는 행동이 꼭 저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첫째가 하는 말을 듣고는 며느리를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둘째의 친한 친구와 며느리가 함께 차에서 내리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며느리를 찾아가서 이제 둘째도 없으니 앞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계속 아니라며 계속 저의 며느리로 있겠다고 하는데 매몰차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느덧 10년 전 일이네요. 10년 동안 첫째도 결혼해서 살고 있고 손주도 이미 2명이나 생겼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저희에게 참 잘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잘 커져서 둘째가 죽은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어가고 있었죠. 매년 둘째의 기일이 되면 둘째가 누워있는 무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둘째의 기일 며칠 전에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벌초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묻자 벌초를 대행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의뢰를 받아서 벌초를 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첫째가 많이 신경 쓰는구나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둘째의 기일이 다가왔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도저히 산에 있는 둘째의 묘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첫째가 올해는 집에서 보내자고 해서 집에 있었는데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년 둘째의 묘에 가서 둘째가 좋아했던 캔커피와 제가 만든 녹두전을 두고 왔었는데 그것을 못하니 왠지 둘째를 영영 보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캔커피와 녹두전을 들고 둘째의 묘로 향했어요.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에 둘째의 묘에 도착했는데 너무나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자 저는 온몸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둘째의 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남자가 며느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둘째의 묘를 벌초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는 품에서 봉투를 꺼내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는 꾸벅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 옆에 서 있는 한 사내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저를 닮아서 아주 진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엄청 강한 건지 손주 녀석들도 쌍꺼풀이 아주 진합니다. 특히나 둘째의 눈이 아주 컸었는데 며느리 옆에 서 있는 아이를 보니 둘째 아들이 바로 떠오르더군요. 그 사내 아이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사내 아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뒤를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며느리는 어느새 제 앞에 서서 저에게 잘 지냈냐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니 그동안에 쌓였던 앙금과 10년 전의 감정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잘 지냈다고 하며 며느리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속초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보며 언제 아이를 낳았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 둘째가 죽고 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10살이라고 말하더군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둘째 생각이 나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잘 관리되어 있는 둘째의 묘 앞에 섰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아들의 기일을 지켰고 멀리 있어서 벌초는 할아버지 못해도 사람을 시켜서 묘를 관리했다더군요. 그것도 일부러 기일 며칠 전에 벌초를 해서 저희가 둘째의 묘를 찾을 때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던 것이었죠. 저와 며느리는 둘째의 묘 앞에 앉아서 지나온 이야기를 하였고 둘째와 며느리 사이의 일을 듣고는 며느리와 둘째에게 너무 미안해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둘째와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좋아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예쁘게 생겨서 인기가 많았고
며느리의 어머니가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던 탓에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과 안 좋은 시선 때문에 둘은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둘째가 회사에 다니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고 무척 행복했다네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할 때쯤 며느리가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완치 확률이 반반이어서 며느리는 둘째에게 파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꼭 완치시킬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안 그래도 제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병까지 걸려있으면 더욱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친정 어머니를 포함해 모두에게 비밀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둘째와 며느리는 병과의 싸움을 외롭게 둘이서만 하게 된 거죠. 제가 둘째의 집에 찾아갔을 때도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서 나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픈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늘 화장을 그렇게 곱게 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장이나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고 살림도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으니 정말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투병 끝에 며느리의 병은 완치가 되었고 저와 남편에게 잘하기 위해서 남편의 생일부터 모든 가족의 대소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날 둘째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며느리에게 했던 독한 말 때문에 감히 저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재혼을 했냐고 물어보았어요. 며느리는 이제 40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20대같이 예뻤거든요.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면서 자기 인생의 남자는 둘째 하나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며 쓸쓸하게 웃는데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10년 전의 일을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그렇게 가버린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대상이 며느리여서 너무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오해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며느리는 제 사과를 듣고는 자리에서 오열하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보는데 이때까지 며느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동안 쌓여왔던 앙금을 다 풀어버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남편과 첫째의 가족들과 함께 한번 속초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함께 속초로 갔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하자 며느리와 사돈은 식당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의 손자가 10살로 손주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첫째 두 손자들도 형을 잘 따르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특히 남편은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힘껏 껴안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죠. 먼저 간 둘째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서 둘째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피를 못 속이는지 큰 손자 녀석도 마치 그동안 계속 알고 지내온 것처럼 할아버지 옆을 떠나지 않고 있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사돈도 눈시울을 붉혔네요. 저는 사돈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사돈의 귀한 딸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사돈은 이제서라도 이렇게 가족들끼리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혼자서 둘째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더군요. 저는 위로하러 들어가려다가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둘째와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명절과 둘째의 기일이 되면 며느리와 큰손자가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둘째의 묘에 갑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도 시간이 될 때마다 속초에 가서 며느리랑 큰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둘째는 없지만 저희는 1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인 여자예요. 저희 부부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주선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이모랑 시어머니가 친구 사이예요. 제가 큰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죠. 그때 제 인상이 좋았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혹시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막 헤어졌을 때였죠.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마침 잘 됐다고 하시면서 본인 아들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큰 이모 통해서 계속 저랑 남편을 이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큰 이모랑 엄마도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만났죠.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만나보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랑 굉장히 말이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했거든요. 그걸 계기로 남편과 교제하게 되었고 만난 지 1년 후에 결혼 날짜를 잡았죠. 그때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주선해 주셨으니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였나?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저에게 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그 전부터 이직하고 싶다고 해서 아예 이직하기로 한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다른 회사 2군데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2군데 모두 연봉도 나쁘지 않대요.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고요. 남편은 2군데 모두 좋은 회사라서 고민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혹시 땡땡 아빠 이직할 회사 벌써 정했니? 아니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럼 A회사로 가라고 해라. 왜요? A회사에 아는 분 계세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 회사가 더 좋대. 그러니까 무조건 그 회사로 가야 돼.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남편이 일하는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 온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죠. 그러자 남편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아까 낮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조언을 구한 사람이 바로 점쟁이랍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점집이 하나 있대요. 조금이라도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생기면 바로 그 점집으로 달려가서 점쟁이에게 조언을 구한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점쟁이한테 남편 이직 문제를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A 회사로 가는 게 남편에게 좋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미신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색하지 않으셔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남편 말로는 오래전부터 그래 오셨답니다. 게다가 그 점쟁이 말을 꽤 신뢰하신다네요. 저는 따로 종교는 없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무교고요. 그래도 미신이나 점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상술이고 사기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서 시어머니가 점집에 가는 것을 질색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남편은 고민하다가 A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혹시 어머님 말 듣고 거기로 간 거냐고 물으니까 절대 아니래요. 오로지 본인 결정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어머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에게 비회사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남편은 결국 시어머님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다행히 남편은 이직해서 잘 적응했어요.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까지 했죠.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였는데 시어머니 입장은 달랐어요. 점쟁이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남편도 조금 더 시어머니랑 점쟁이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한테 은근슬쩍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잘 될 것 같냐고요. 그 말은 점쟁이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나중에 집에 갈 때 남편에게 말했어요. 뭘 그런 걸 물어봐달라고 그래? 당신이 그냥 결정하면 되잖아. 뭐 어때? 궁금하잖아. 당신 설마 그 점쟁이 말 믿는 거야? 내가 언제 믿는데? 그냥 한 말이라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다음날에 바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결과를 말해줬죠. 굳이 남편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를 마치고 나서부터 콧노래를 불렀거든요. 참으로 신기한 게 실제로 그랬어요. 남편은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좋은 결과도 얻었죠. 저는 역시 그것도 남편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로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랑 남편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저희 가족에게 딱히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믿지 않아도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어버린 후였지만요.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닌 지 5년 만에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취직 준비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면접은 어렵지 않게 보러 갔는데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죠. 남편이 고민하다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사업을 허락했죠. 남편은 바로 친구랑 동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망했어요. 동업한 친구가 사기를 치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다행히 피해를 본 금액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시 정신 차리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나 그 사업도 2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은 점점 빚더미에 앉았어요. 당연히 저도 빚을 갚기 위해 일을 다녔습니다. 몸이 부셔질 것 같을 정도로 아팠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매일매일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괜찮다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이 다 같이 노력하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만큼 남편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제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처음에 저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일을 나가서 집에 없었어요. 딸아이도 없었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내 아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다 너 때문이구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용하신 하늘 선녀님께서 그러시더라. 네가 기운이 보통이 아니라고. 지금 네가 내 아들 길을 다 빼먹고 있단다. 그래서 내 아들이 길을 못 펴고 힘들게 사는 거래. 시어머니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며느리 자리에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지금 점쟁이 말만 듣고 이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디 감히 귀한 분을 점쟁이라고 부르냐면서 삿대질까지 하셨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에는 제 관상을 보지 않아서 몰랐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제 사진을 봤으면 당연히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래요. 어머님이 남편이 하도 사업 실패만 하길래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저희 부부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대요. 특별히 관상까지 봐준다고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갔다가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매섭게 쏘아보면서 계속해서 저 때문에 남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럽게 울었더니 뭘 잘했다고 우냐고 하면서 본인 아들을 책임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어떻게 책임져드리면 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랑 갈라서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남편이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래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점쟁이가 그랬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기어이 점쟁이 말만 듣고 저를 내쫓으시려는 거냐고 물었더니 본인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고 소리치셨어요. 때마침 그 순간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모두 전했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을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시어머니 얘기를 듣던 남편이 저에게 사실 어머니 말씀 이미 알고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점을 보자마자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야. 도대체 뭘 고민 중인데? 나랑 이혼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인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울면서 물었죠.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그 하늘 소녀님 말이 다 맞을지도 모른다면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주저앉아서 통곡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저를 알아주지 않고 이혼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저에게 차라리 이혼하는 게 저에게도 좋지 않냐고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했던 거였어요. 저랑 이혼하기 위해서요. 그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였습니다. 남편 친구가 직접 저에게 말해줬어요.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길래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로서 남편에게 충고하면서 그 여자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치면서 저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했대요. 그래도 친구여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절교하고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뼈 빠지게 돈 벌어도 모자랄 판에 불륜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사실인지 물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아니라고 하더니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죠. 당연히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본인 아들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시어머니도 아실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혼내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제 기가 너무 세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라며 저 같은 여자랑 계속 사는 것보다는 다른 여자랑 바람나는 게 더 낫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뱉으시더군요. 제가 참다 친정엄마에게 사실을 말했더니 당장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해줄 테니까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소리치셨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위자료 준비해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죠. 저는 위자료 필요 없으니까 대신 딸아이 양육권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상의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아이를 데려가도 좋다고 하더군요. 분명 점쟁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걸 잘 알았지만 딸아이를 데려갈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양육권을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 딸만 생각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더니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물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단은 제가 창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손재주가 제법 좋아요. 만드는 것도 잘하고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캔들이나 비누 만드는 걸 제대로 배웠어요. 자격증도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은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는데 자리가 차츰 잡혀가니까 고객들이 늘어났어요. 수업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제품 판매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죠. 그렇게 2년 동안 하니까 돈이 제법 모이더라고요. 저도 번듯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낯이 익은 목소리가 애처롭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시어머니더군요. 2년 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손녀는 어떻게 지내니? 많이 컸겠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용건만 간단히 말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어머님이랑 할 말 없어요. 그냥 끊겠습니다. 저는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로 끈질기게 저에게 전화했죠. 제가 번호를 차단하면 번호를 변경해서 다시 저에게 전화했어요. 정말 찰거머니가 따로 없더군요. 그런데도 제가 무시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30분만 다오. 제발 부탁이다. 제 손을 마주잡고 사정하는 시어머니를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자세히 보았는데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1년 전만 해도 풍채가 제법 있으셨는데 몰라보게 살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초췌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보자마자 혀가 차질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신경이 약간 쓰였지만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으면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창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면서 본인은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그런 하소연을 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건만 말하라고 했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그랬어요.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2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내가 너에게 너무 모질게 한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왜요? 그 점쟁이가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점쟁이 욕을 한 바가지 퍼붓더군요. 조금 놀랍긴 했죠. 점쟁이를 찬양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욕을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물어볼 새도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나서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가 굿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 전 남편이 더 잘 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점쟁이 말을 듣고 굿을 했대요. 5번 정도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2천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면서 굿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대요. 이미 대출받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5번의 굿 비용을 마련했는데도 시어머님은 사채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점쟁이에게 줬답니다. 그런데 굿을 하기로 한 날이 됐는데도 점쟁이가 집에 오지 않았대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점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신처럼 모시던 점쟁이가 사기꾼이라고요. 그 점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고요. 사기친 점쟁이를 고소하고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작정하고 도망간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사기당한 충격을 치유하기도 전에 빚쟁이들이 시댁으로 들이닥쳤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 남편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 내연녀한테요.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자마자 내연녀랑 살림을 합쳤대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한 거죠. 그 사기꾼 점쟁이가 내연녀 관상이 좋다고 하길래 시어머니도 허락했고요. 그런데 그 관상 좋다던 내연녀가 전 남편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연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줬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형적인 꽃뱀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에게 당한 남자가 7명도 넘는데요. 남편도 급하게 그 내연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랑 전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정리했대요. 그리고 남편 이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정신 차릴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신 차리지 않고 다른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혹시 집에 금덩어리 치워버린 적이 있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집에는 금덩어리 같은 거 없었는데요? 진짜 금이 아니라 금덩어리 같은 사람이 나간 적이 있냐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전 남편이랑 제가 이혼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냥 이혼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금덩어리가 하늘 가득 품고 나갔어. 사실 제가 이상한 여자에게 사기를 당해서요. 왜요? 저희 며느리가 저주라도 퍼부었나요? 저주는 당신이 걸었지. 집안에 귀한 금덩어리를 내쫓았는데 무사하겠어? 조강지쳐 내치면 화를 입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점쟁이에게 빌었답니다.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저에게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했대요. 제가 용서해줄 때까지 빌고 또 빌어서 제 화병을 치유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어머니랑 전 남편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용서만 비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저만 좋다면 전 남편이랑 합칠 수 있도록 본인이 도와주겠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전 남편도 그걸 바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용기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하지 못할 뿐이래요.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또 점쟁이 말만 듣고 사과하러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사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지독하게 굴더라고요. 매일매일 집이랑 제 작업실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심지어 저희 친정까지 찾아가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죠.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귀찮게 했어요.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전 남편까지 합세하더군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 못지않게 추레한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펑펑 울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네요.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헤어진 전 남편이지만 살 부대끼면서 살았던 남편이었잖아요. 제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런 전 남편이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비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당한 게 있어서 바로 용서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쫓으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전 남편은 저를 계속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결혼했을 때는 주지도 않던 꽃다발까지 주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친구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모질게 굴지 말고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용서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음도 편할 거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전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해주자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전 남편을 작업실로 불렀죠. 전 남편이 오후 3시쯤 오기로 했거든요. 수업 끝나고 시계를 보니까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제 작업실이 동네 골목에 있어서 주차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나가서 전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전 남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지 생각하면서 작업실 옆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있는 좁은 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낄낄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보나마나 용서해준다고 말하려고 부른 거라고요. 본인 연기가 아주 잘 통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보고 무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잘만 꼬시면 돈도 빌려줄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편에게 다가가서 휴대전화를 뺏었어요. 그리고 통화 상대자를 보았죠. 통화하고 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용서를 비는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돈을 빌릴 생각까지 한 거죠. 저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전 남편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바로 전 남편 전화로 시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제 용서를 받을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라고요.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전 남편에게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용서 바라지 말고 돌아가라고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만약 또 찾아오면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저주를 퍼부어줄 거라고도 말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다가 제가 소리치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도망치듯이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전 남편이 철이 없다고 본인이 혼내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전화해서 막 오열하더라고요.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그랬답니다. 금덩어리가 화가 단단히 나서 앞으로 일이 더 나빠질 거라고요. 제가 용서를 해줘도 화를 피하긴 어려울 거라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웃기지도 않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소식을 들은 게 6개월 전인데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야반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모자는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살 것 같네요. 예전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그때 전 남편 통화 내용을 듣고 없던 정도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하고 살지 않으려고요. 그 모자가 노숙자가 됐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치킨 장사를 시작했어요. 워낙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장사가 꽤 잘 됐죠. 어떨 때는 직장에서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류 독감이 유행하면서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죠. 하루에 치킨 5마리도 팔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이어지니까 더는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치킨 장사를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깃집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것도 시작한 지 2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죠. 다 정리하고 빚을 모두 갚고 나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장사가 2번이나 망하니까 남편도 인생의 험함을 느꼈는지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귀농을 얘기했죠. 갑자기 무슨 귀농? 얼마 전에 고향 후배한테 연락이 왔었어. 그래서 만나 술 한잔 했는데 그 후배가 귀농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 남편은 그 자리에서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귀농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장사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제는 더 이상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부족하게 살아도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요. 저는 같이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했죠. 그 후부터 머리 터지게 생각해봤는데 어쩐지 귀농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장사가 망하고 나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남편에게 아직도 귀농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후배랑 같이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바로 고향 후배랑 집을 알아봤어요. 작물을 재배할 땅도 알아보고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만큼 남편이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한 거죠. 집이랑 땅을 모두 알아본 남편은 그 길로 귀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후배랑 같이 토마토를 키웠어요. 토마토를 재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 고향 후배 부모님이 토마토를 키우셨기 때문이죠. 후배가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 어느 농사가 생각한 것만큼 쉽겠어요. 남편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곧잘 밭을 가꾸었죠. 남편이랑 고향 후배가 재배한 토마토가 꽤 상품성이 좋아서 마트에도 공급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귀농하러 시골로 내려가고 아이들이랑 원래 살던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반찬을 가지고 내려갈 때도 있었죠. 자주 왕래하고 싶었지만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 집에 한 번 가면 2주 정도 머물러 있었죠. 그때 반찬도 푸짐하게 해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본인이 지내는 집에 저나 아이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올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서운했죠. 당신 왜 자꾸 오지 말라고 그래? 집에 뭐 금덩이라도 숨겨놨어? 집에 금덩이라도 있으면 벌써 당신한테 줬겠지. 뭘 오려고 그래. 괜히 고생만 하지. 그래도 가봐야지. 당신 혼자 지내고 있는데 걱정되잖아. 남편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 오고 싶으면 2달에 한 번씩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빠가 굳이 오지 말라는데 갈 필요 있냐고 하더군요. 아빠 말대로 2달에 한 번씩만 가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달에 한 번씩 가는 대신 좀 더 오래 있다가 오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지내는 집에 가면 일주일도 있지 않았는데 계속 남편이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있을 거라고 말하면 가서 애들한테나 신경 쓰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애들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컸는데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래도 저를 돌려보내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 것은 바로 남편의 수상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항상 새벽만 되면 밖으로 나갔거든요. 새벽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저처럼 목이 말라서 깬 줄 알고 부엌으로 가봤는데 남편은 없었죠. 화장실에도 없고요.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불을 켜놓은 채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30분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몹시 당황해하면서 안 자고 뭐 했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온 거야?
잠깐 나갔다 왔어. 그러니까 잠깐 어딜 갔다 왔냐고. 내가 가기를 어딜 가.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나 밭에 확인하러 갔다 왔지. 굳이 이 새벽에? 가끔 산에서 야생동물들이 내려와. 그래서 비닐하우스 문 단속하고 온 거야. 저야 농사일을 잘 모르니까 남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후로도 새벽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들어왔죠. 그때마다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비닐하우스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되면 저녁 때 가보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나 뭐라나. 저는 남편이 계속 걱정하니까 남편의 고향 후배에게 말했죠. 남편이 요즘 비닐하우스 문단속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후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애초에 저녁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비닐하우스에 자물쇠를 걸어놓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없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수상하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친한 친구 몇 명에게 말했죠. 그러자 한 친구는 남편이 무슨 강박장애인가? 그런 게 생긴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장사가 망한 걸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불륜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한 거지 친구 말이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람 피우는 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죠. 남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가게 주인 막내딸이 몇 달 전부터 고향에 내려와서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막내딸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이웃 사람들 말로는 그 막내딸이 결혼 후에 미국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부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그런지 유독 저희 남편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한 번은 남편 집 냉장고에 못 보던 김치가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김치를 가져다 줬다고? 응, 가끔씩 와서 이것저것 잘 갖다 줘. 또 뭘 가져다 줬는데? 과일도 가져다 주고 생선 같은 것도 가져다 주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답례로 나도 토마토를 줬어. 뭐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골은 서로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환하게 알잖아요. 문제는 그 여자가 저희 남편에게만 이것저것 준다는 거였죠. 만약 그 여자가 주변 이웃들에게 다 베푸는 사람이었으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의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자꾸만 집에 저를 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가도 오래 있지 못하게 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음날 남편 집에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에 올 필요 없다고 했죠. 남편은 자기 후배와 다른 토마토 농장을 둘러보기로 했다며 이번 주는 거기에 1박 2일 동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죠. 왠지 찝찝하긴 했지만 별 수 있나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다음 주말에 남편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토마토 농장은 잘 다녀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잘 다녀왔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토마토 농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을 말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에게는 산책한다고 말하고 남편 고향 후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죠. 무슨 일인데요, 형수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우리 남편 말이에요.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숨기는 거요? 뭘요? 용식 씨는 남편이 새벽마다 왜 나가는지 알고 있죠. 고향 후배는 당황해하면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면 제발 말해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더군요. 제가 참다 못해서 혹시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진 않다네요. 그럼 도대체 왜 자꾸 새벽에 나가고
가족들이 집에 못 오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고향 후배가 본인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니요? 그럼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제발 돌아가세요, 형수님. 이러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고향 후배는 저를 쫓아내듯 밖으로 몰아냈죠. 그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죠. 남편과 고향 후배가 저에게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걸요. 저는 큰 소리로 고향 후배에게 제가 왔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만 부탁한다고요. 남편은 여전히 새벽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물어봐도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 같아서 그냥 자는 척했죠. 대신 나중에 남편 몰래 뒤를 밟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판을 깔려고 일부러 늦은 오후부터 피곤한 척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했죠. 남편이 안심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 예상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1시 넘어서 밖으로 나가던 남편이 그날은 자정쯤에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그때도 저는 여전히 자는 척했죠. 그리고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충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저 멀리 손전등을 들고 걸어가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남편 뒤를 밟았죠. 그런데 남편은 토마토 농장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남편을 따라서 산을 올라갔죠. 가다 보니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더군요. 바로 남편 컨테이너요. 산 입구를 따라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남편 소유의 컨테이너가 하나 나와요. 창고로 사용하는 곳인데 남편이 자주 거기서 낮잠을 자곤 하죠. 일하다가 잠깐 쉬는 용으로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남편은 컨테이너 앞에 도착하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다란 밤나무 뒤에 숨어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죠. 그리고 한 20분 정도 흘렀을 거예요. 갑자기 산속 컨테이너 안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소리가 아주 거칠었어요. 분명 남편 목소리는 아니었죠. 그때부터 다리가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도대체 누구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천천히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갔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수록 거칠게 앓는 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웬 백발의 여자와 포개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여자를 끌어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남편 품에 안긴 여자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 구멍가게 막내딸이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이었죠. 그리고 이내 남편이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신이야말로 뭐야? 이 새벽에 이 컨테이너에서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게다가 그 어르신은 대체 누구고. 남편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테니까 진정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다시 그 어르신이 거칠게 앓는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제가 컨테이너 밖에서 들었던 그 소리는 그 어르신이 내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르신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금방 약을 먹었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약 기운이 도는지 어르신의 앓는 소리가 잦아졌죠. 남편은 그런 어르신을 토닥여줬고 어르신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을 재운 남편은 저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나가서 모든 일을 말하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같이 산 밑으로 내려갔죠. 이제 말해봐. 저 컨테이너 안에 있는 분은 대체 누구야? 우리 어머니셔. 어머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는 당신 10살 때 집을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연애할 당시에 남편이 말해줬는데 어머니가 10살 때 집을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중학생이 됐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줄곧 아버님과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님은 8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컨테이너에 있던 어르신이 어머님이라니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이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 자세히 말해주기 시작했죠. 몇 달 전에 남편이 이모님에게 4년 만에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더니 어머님 이야기를 꺼냈다 했죠. 며칠 전에 어렵게 어머니 소식을 알게 됐다면서 만나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살밖에 안 된 아들을 버리고 떠난 엄마인데 남편이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는데 이모님이 사정하기 시작했대요. 어머님이 남편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제발 시간을 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거절했고 이모님은 그제야 자신이 아는 진실을 털어놓은 거죠. 저에게는 시어머님이죠. 이모님은 남편에게 시어머님이 위한 말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대요. 시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인 남편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모님에게 연락한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어머니잖아요. 게다가 말기 환자라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나요? 남편은 고민하다가 어머님을 만나러 요양병원으로 갔고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말라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대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동안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본인이 모시고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했는데 남편이 억지로 시골집으로 모시고 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 전에 저에게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어머님 때문이었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그때 갑자기 위독해지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구멍가게 막내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반찬같이 먹을 것을 자주 가져다 준 거였어요. 어머니랑 같이 먹으라고요. 알고 보니까 구멍가게 막내딸은 그 고향 후배랑 교제 중에 있더라고요. 고향 후배가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남편은 저나 아이들이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님을 컨테이너로 옮겼던 거예요. 가족들에겐 비밀로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를 산속 컨테이너에 모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밖으로 나간 거였죠. 어머님이 컨테이너에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근데 왜 나한테 진작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야? 당연히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말했으면 당신은 분명 신경 썼을 거야. 아마 당신도 어머니 간호를 하려고 했을 거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 괜히 당신에게 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남편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최선이었대요. 남편은 본인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에게 늘 미안해왔죠. 그런 남편이기에 어머님 이야기를 더욱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 말대로 자신의 짐을 가족들에게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죠. 내가 거짓말해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지금 그래서 우는 줄 알아? 당신이 너무 안쓰럽고 바보 같아서 우는 거야. 우린 부부야, 가족이라고.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짐도 못 나눠? 꼭 당신이 그 힘든 짐을 다 짊어져야 속이 시원해? 제 말에 남편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네요.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픈 어머니 병간호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 남편에게 당신은 어머니인데 같이 병간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어머님을 돌보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죠. 제 말에 남편도 위로를 받았는지 어린애처럼 엉엉 울더군요. 저는 남편을 품에 안고 다독였네요. 그날 저희는 바로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앞으로 어머님 병간호를 어떻게 할지 의논했죠. 남편은 지금처럼 본인이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남편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토마토 농사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어머니까지 모시나요?
게다가 남편이 사는 지역은 병원이 잘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려면 차로 30분은 나가야 해요.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가 다시 위독해질 순간은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서울 집으로 모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귀농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내가 어머님을 모시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당신 어머니면 나한텐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하겠다는데 왜 말려. 제 말에 남편은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괜찮다고 본인은 요양병원으로 다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어머님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서울 집으로 모시고 왔죠. 남편은 주말마다 집으로 와서 어머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가족과 8개월 정도 지내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3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제법 많은 돈이 들어있었죠.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그 돈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님이 남기신 돈을 남편에게 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제가 물려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그 돈은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열심히 고향 후배와 함께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는 평소처럼 2주에 한 번씩 내려가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죠. 어머님 일로 저희 부부 사이가 왠지 모르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애틋함도 예전보다 더 커졌고요. 2021년에는 여러분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13살 딸을 둔 남자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얼마 뒤 암으로 운명을 달리하였죠. 그때를 생각하면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은 암울한 시기였네요. 아내는 소녀 같은 발랄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소녀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25살이었고 아내는 저보다 1살 많은 26살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이제 막 군 제대를 한 후였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군요. 군기가 바짝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또 입대하며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쭉 남자들 틈에서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이 보내다 보니 군인이 아닌 사람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친구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네요. 연애를 하기 싫은 건 아니었지만 여자를 만나서 잘 해나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연이 되려면 돌아 만나는 법인가 봐요. 결국 저의 거절로 무산된 소개팅은 몇 달 뒤 우연히 회사 동료가 되어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내와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아내를 소개시켜주려 했던 친구가 아내를 보자마자 대뜸 누나 얘야. 내가 누나 소개시켜준다니까. 학을 떼고 싫다고 했던 친구가 얘라고. 아내와 저 그리고 친구까지 저희는 진짜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나 보다며 아주 신기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군 제대 후 저의 첫 회사였고 아내는 제 회사 선배였죠. 처음엔 단아가로 끝나는 군인 특유의 말투로 회사에서도 짓궂은 선배들이 한참을 놀려댔네요. 아내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제 말투가 재밌다며 아침이면 꼭 사무실에 삥 둘러 멀리 떨어진 제 자리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말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직 군기가 덜 빠졌기 때문에 선배들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었죠.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저도 슬슬 요령이 생겨서 나중엔 왜 그러십니까? 하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뭐 그렇다고 선배들이고 저고 서로 기분 상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고 화기애애한 장난이었죠. 결국 그러다 보니 선배들은 제가 싫다고 하는 말도 따라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재미도 없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새로운 장난을 찾는 와중에도 아내는 변함없이 저만 놀리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게 싫지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아내가 장난을 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고 해야 맞는 거겠죠. 나중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한참 투병 중일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처음부터 제가 좋아서 자꾸 제 눈앞에서 얼쩡거렸다고 합니다.
눈치 없는 저만 그걸 몰랐고 회사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연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다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분위기였나 봐요. 아, 그리고 아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도 날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을 거야. 저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아내를 놀렸지만 사실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아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와 함께한 순간부터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와 함께라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죠.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저희는 연애를 하고 아주 빠르게 결혼을 했어요. 보통은 적어도 2, 3년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저희가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될 걸 알았기에 서둘러 함께 있었나 보다라고 서럽게 울곤 하였죠. 저도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땐 정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빨리 같이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인연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인연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든 헤어지는 건가 싶었네요. 만약 그렇다면 아내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만나 함께 마지막을 맞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미련 때문에 하는 생각이었죠. 오히려 처음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이미 말했지만 아내는 천상 여자였죠. 그런데 외모도 올망졸망 귀여워서 저보다 한 살 많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술집에서 아내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좀 큰 술집이었는데 미리 얘기해서 친구들도 초대하고 준비를 했었죠. 물론 아내에겐 비밀로 했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신분증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술집에선 어려 보이는 아내의 신분증을 요구했죠. 저는 친구들과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내가 저희보다 한 살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 측에서는 저희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저는 온갖 정성을 쏟아서 준비한 이벤트를 길거리로 옮겨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벤트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였죠. 사실 술집 안에서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별로 창피하지 않았는데 사람 많은 번화가 한복판에서 하려니까 괜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싶은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기에 얼굴에 철판 깔고 이벤트를 진행하였죠. 물론 이때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걸 아내에게도 전부 들킨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힘들게 이벤트를 준비한 저를 위해 일부러 깜짝 놀라는 척하며 기뻐했죠. 그때 주변에서 저희를 지켜보시던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많이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시커먼 남자 20명이 꽃다발을 들고 한 명씩 여자에게 다가가 무릎 꿇고 청혼하는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희 부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청혼을 하고 저희는 꼭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행복했죠. 데이트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아쉬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서로 한참 빠져있을 때여서 그런지 저희는 사귀는 동안도 그렇고 결혼하고 한동안은 사소한 걸로도 싸운 적이 없어요. 워낙 연애 기간이 짧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내에게서 미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3달째가 되어가면서 조금씩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이제 드디어 결혼의 환상에서 조금씩 벗어나 현실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퉜던 이유는 화장실 변기 사용 문제였어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더군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저 혼자 화장실을 썼거든요. 또 부모님은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셨기에 정말 화장실은 제 세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안방 화장실은 언제나 변기 커버가 내려가 있는 반면에 제가 쓰는 거실 화장실은 항상 변기 커버가 올려져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계속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변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 사용했으니 다른 사람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기 커버를 올리고 서서 오줌을 눈다는 게 여자분들에겐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으면 아내가 알려줬을 때 바로 고치면 될 것을 갑자기 서서 오줌 누는 것에 무슨 자존심이라도 걸린 듯이 그렇게 아내와 대립하며 싸웠네요. 아내는 처음엔 좋게 말했어요. 자기야, 변기에 앉아서 누는 건 어때? 아니면 변기에 오줌이 튀면 바로 샤워기로 씻어내는 건? 내가 나중에 화장실 쓰려고 들어가면 변기 여기저기에 당신의 오줌이 누렇게 말라있어서 사용하기 좀 찝찝해서 그래. 평생을 서서 오줌을 넣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지. 나도 조심할 테니까 오줌 묻어있으면 당신이 물로 좀 씻어내고 써.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갔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무슨 자존심에서였는지 아내에게만 양보하라고 하며 제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한동안은 제가 변기를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 말도 안 하였습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던 때에 드디어 아내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날은 소변이 아니라 큰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게 되었는데 아침까지 멀쩡히 붙어있던 변기 커버가 싹 사라진 것이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변기 아랫부분만 남아있어서 앉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변기가 왜 이래? 변기 커버 당신이 뗀 거야? 당신한텐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굳이 필요가 없을 때도 붙어있으니까 자꾸 더러워지기만 하잖아. 그래서 나 쓸 때만 붙여서 쓰려고.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변기 때문에 괜히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제가 붙잡을 틈도 주지 않고 후다닥 뛰어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가더군요. 볼일이 급했던 저는 일단 가마 자세로 큰일을 해결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행동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확 와닿았죠.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아내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얼른 변기 커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생활에서 가장 큰 불화를 가져왔던 변기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해결이 된 것도 있지만 끝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건 결국 서로의 생활 방식이려니 생각하면서 맞춰가게 되었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서로에게 완전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쯤엔 아직 한참 신혼이긴 했지만 아이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특히나 저도 외동이지만 아내도 외동으로 자라서 아이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결혼하면서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약속을 했기에 섣불리 아이를 갖자는 말을 하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심전심이란 게 이런 걸까요? 아내가 먼저 아이를 갖는 게 어떨까라며 운을 떼주었네요. 사실 임신을 한다는 게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자에게 큰일이다 보니 저는 더욱 조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아이를 갖자는 말을 해주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아내를 안아들고 온 집안을 빙빙 돌았어요. 그대로 하늘까지 치솟을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임신을 계획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어려움 없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임신을 마음먹고도 뜻대로 안 돼서 고생을 한다던데 하늘이 도운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가 미숙하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후에 키우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더군요. 하지만 기쁨이 훨씬 컸기에 전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뭐랄까, 자식이 태어나고 나니 이건 예쁘다 어쩌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미묘한 기쁨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새벽잠을 못 자고 평소에 두세 배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어도 짜증은커녕 너무 행복했네요. 이런 건 모든 부모가 사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희 부부에겐 걱정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너무 낡아서 걱정이 된 거죠. 집안 구석구석 온갖 벌레가 살고 있었고 또 가끔씩 누전이 되어서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이미 말씀드렸듯 천천히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낡은 집을 사서 들어왔어요. 아무리 저희가 사는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다 보니 집값이 비싸지 않아서 오래된 집은 웬만한 서울 전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에 대출을 조금 받고 또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셔서 집을 구했죠. 원래 저희 계획으로는 천천히 돈을 모아서
지금 집터에 새로운 집을 짓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이 바뀌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일단 전세로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돈이 많아서 좀 풍족한 상황이랑 한정된 금액 안에서 더 나은 곳을 찾는다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또 시간이 날 때면 여러 동네를 돌며 부동산 시세도 보면서 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뜻하지 않게 흘러가더군요. 그즈음 아내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살도 빠지고 식욕도 없는 데다 한눈에 봐도 안색이 안 좋았죠. 결국 걱정이 된 저는 괜찮다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아내와 저는 가벼운 병이 아닐 거라고 지레 짐작했었네요. 역시나 병원 검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내가 젊고 또 말기암은 아니었기에 병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수술과 항암 치료로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아내의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일단 이사 문제도 뒤로 미루고 아이도 부모님께 한동안 맡겼어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죠. 아내는 그 힘든 치료를 아주 잘 이겨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아내의 몸에서 종양은 완전히 깨끗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암은 최소 5년을 지켜보며 완치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만큼 재발률이 높다는 거겠죠. 또 재발했을 때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을 때는 완치에 대한 희망이 컸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도 찾아먹고 운동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면서 아내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이 노력은 얼마 가지 못해서 허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완치 판정을 2년 앞두고 암이 재발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때만 해도 깨끗하던 몸속이 그 다음 검진 때에는 거의 말기 환자 다름없이 암세포가 퍼져 있었죠. 그때는 수술도 힘들어서 항암 치료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꽤 오래 버텼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암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내는 1년 4개월을 저와 아이 곁에 남았거든요. 아내가 죽던 날은 정말 빛이 예쁜 가을날이었죠. 그날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단풍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걸 보면서 이 아름다운 걸 함께 볼 아내가 없다는 것이 참 서럽더군요. 그렇게 1년은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아내를 생각하다가 멍해져서 딸아이를 하원시키러 가는 것도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야 부랴부랴 달려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네요. 그나마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에 딸아이를 아무 탈 없이 보살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차츰 아내가 죽었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마 딸아이가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일어설 수 없었겠죠. 딸아이는 큰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곤 아빠는 엄마가 없어서 아빠 아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연락 않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가끔 어울리며 아내의 빈자리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인가는 딸아이와 제가 아내가 떠난 가을이 와도 더는 눈물 짓고 있지 않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저와 딸아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내에게 섭섭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 유치해서 말하기도 우습지만 아내가 죽기 전 저희는 한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아니,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가끔씩 내 꿈에 만나러 와줄 수 있지? 꼭 그렇게 해줘. 그래야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부탁이야. 하지만 아내는 창백해진 얼굴에 살며시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내주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한테서 완전히 잊혀질 거야. 그래야 당신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올 거 아니야. 난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복한데 당신이 나 때문에
남은 시간을 슬퍼하며 산다는 건 싫어. 그러나 아내는 아이처럼 울면서 부탁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결국엔 알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아내는 죽고 난 뒤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못내 아쉽고 또 섭섭했네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장모님 댁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한 첫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좀 낯선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가볍게 술 한잔했어요. 그리고는 치기가 오르기도 전에 다들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술이 오르는 건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몰려오는 건지 엄청 피곤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빨리 씻고 자리에 누울 생각으로 화장실로 직행했네요. 그런데 한참 샤워를 하고 있는데 거실이 소란스러운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기에 누군가 오셨나 보다 생각하고 얼른 샤워를 마무리하고 거실로 나왔죠. 그런데 거실은 텅 비어있고 분명 거실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소음이 이번엔 아이 방에서 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셨나 보다 생각하며 딸아이의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딸아이 방은 아침에 나간 그대로 텅 비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것은 물론이고 뭐랄까 어쨌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한기가 확 끼쳐오더군요. 그날 밤엔 피곤이고 뭐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잠들만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 잠들려고 하면 뜨뜻한 이불 속에서 한기가 올라오는 것 같고 아무튼 공포 체험이 따로 없었네요. 저는 다음날이 되어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와 함께 며칠을 보냈어요. 도저히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얼마 전부터 외갓집에 온다고 신나했던 아이를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아이에게 못할 짓이잖아요. 그나마 며칠을 집에서 나와 있으니 무서운 것도 적당히 옅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크게 두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날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뒤 딸아이가 잠들기 전 아이 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이 너무 소란스럽더군요. 저는 소리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그렇게 그립던 아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여보, 당신이 어떻게... 그런데 아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정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바보라서 그래. 그러니 나한테 여태 속고 산 거지. 지긋지긋해. 그동안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애 데리고 나가. 너무 놀란 저는 아내에게 그럼 처음부터 죽지 않았던 거냐고 울부짖었네요. 그런데 아내는 대답도 없이 차가운 눈길로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내의 시선을 따라서 현관을 바라보는데 웬 남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고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그때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잠든 거야? 방에 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저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무슨 일인가 하니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거였어요. 딸아이는 제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저를 깨운 것이었죠. 잠에서 깬 저는 아이 방 불을 꺼주고 제 방에 가서 자리에 누워 좀 전에 꾼 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꿈에 나왔다는 기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고 그 차가운 말투며 냉정한 눈길만 생각났어요. 그리고 현관에 서 있던 낯선 남자의 모습도 영 이상하게 생각됐죠. 하지만 저는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딸아이 방에서 꿨던 꿈을 이어서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내와 그 낯선 남자가 딸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한 명이 아니더군요. 한 셋은 되는 것 같았네요. 주방에도 있고 제 방에도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들은 제가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반 다리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 턱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낯선 남자들을 끌어내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한 사람도 아니고 셋을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심지어 아내는 낯선 남자들의 편을 들며 저에게 나가! 여태 편하게 살게 해줬으면 그걸로 감사하게 여겨야지! 당장 나가!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아내의 그 차가운 말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꿈속에서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잠에서 깨니 베개가 다 젖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 꿈은 며칠간 이어졌죠. 내용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말도 없이 그저 저에게 딸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일주일 정도 같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꿈을 꾸고 잠에서 깬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꿈에서 아내는 처음에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분이 안 풀렸는지 저에게 달겨들어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집을 뛰쳐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가 저를 때려서가 아닙니다. 바로 아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인 말 때문이었죠. 제발 이 집에서 나가. 여기 있으면 다 죽을 거야.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가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컴컴한 새벽이었죠. 저는 당장 자고 있는 딸아이 방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데리고 제 본가로 향했습니다. 딱히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그렇게까지 애원하는 것이 아무리 꿈이라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온 아들과 손녀를 어리둥절 맞아주셨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후에는 일단 한동안은 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 꿈이면 아무리 미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시하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날이 되고 해가 쨍하게 떴을 때 다시 생각하니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떤 것만 같았죠. 하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다음날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도 전화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니 걱정을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당장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고 나니 그 꿈은 안 꾸게 되어서 마음은 좀 홀가분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꿈에서 아내를 볼 수 없었죠. 그리고 특별히 위험하다 싶은 일도 없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서는 집도 많이 낡았고 원래 아내가 아프기 전에 이사 계획도 있었으니 그냥 이 기회에 집을 팔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와 결혼해서 쭉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쉽게 결심이 서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사는 좀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부모님 댁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이 되어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짐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지고 나갈 것만 간단하게 챙겼죠. 집을 팔지 안 팔지 결정은 못했지만 그냥 제 생각엔 다시 지어서 들어오든 뭐 그러기 전에는 못 살겠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낡은 집이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지냈으니 이젠 뭐 조금만 더 있으면 폐허 수준이었죠. 그리고 자꾸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혼자서 텅 빈 집을 바라보는데 꽤나 서늘하니 무섭더군요. 그렇게 그날 짐을 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다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전과는 달리 냉정한 얼굴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그 소녀 같던 얼굴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미소 짓는 아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순간 다시는 아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뛰어가며 아내를 붙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멀어져 갔고 환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려서 잠에서 깨어났죠. 새벽이라 온통 어두운데 전화벨이 울리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전화가 올 곳이 없으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 걸려온 전화면 성질 한번 내주겠다 마음먹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한다는 말이 김진국 씨 핸드폰 맞죠? 여기 땡땡 소방서인데요.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이웃분들이 오늘 낮에 이사 가셨다고 하시던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맞나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내가 저와 딸을 지켜주기 위해서 꿈에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화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이 낡아서 전기 배선 문제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이 나고 5분이 안 돼요. 낡은 집이라서 폭삭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에서 계속 지냈다면 아이와 저는 한 번에 죽는 목숨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내는 제 꿈에 나타나 그렇게 모질게 나가라고 소리친 건 아닌가 싶네요. 죽어서도 저와 아이를 아내가 지켜준 것이죠. 지금은 불난 집터를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죠. 이제 아내가 저희 곁을 떠난 지 7년이 다 되어가네요. 주변에선 다들 좋은 사람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데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미련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긴 합니다.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 걱정이 아내가 하늘 나라에서도 편히 쉬지 못할까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누굴 만난다는 건 역시나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죽은 아내를 위해 새로운 사람을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새롭게 만날 사람을 위해 행복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새로운 인연이 오겠죠.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